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한라산업연구원의 노장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약 한 5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아세안의 문을 여는 한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작년도에 이제 대통령께서 새로 선출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수출상의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제 악화됐을 때 많은 부분에서 작년에 사실은 그런 고통을 좀 겪었죠, 우리가. 그래서 물론 수출 다변화라는 게 항상 모든 어떤 정부에서든지 이런 구호는 있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이제 지금이 그 수출 다변화에 대한 어떤 그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출 다변화의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가장 유망한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거리도 근접하고 또 문화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아세안 지역이다. 이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신남방 정책과 진출 전략, 할랄 인증, 이슬람 시장을 여는 열쇠, 할랄 산업 트렌드와 할랄 인증 전략, 할랄 화장품과 K-뷰티,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유통 채널과 할랄 제품 수출 시의 주의사항.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다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은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신남방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작년 그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 대통령께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발표하셨죠. 그 신남방 정책에는 역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태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세안은 뭐 제2의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죠? 제 스스로도 사실은 그 1997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파견돼가지고 한 3년간 거기서 현지 주재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항상 인도네시아라는 시장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 데다가 또 천연 자원도 많고, 그죠? 네, 여전히 이제 그 유망한 시장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필요하죠. 그게 과연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워낙 여기가 이제 그 아세안에서 가장 큰 나라고, 그죠? 주축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GDP 기준으로는요, 전 세계에서 16위권입니다. 그동안에 1997년도, 8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긴 했지만은 그걸 또 극복을 하고 꾸준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어느새 전 세계에서 16위권의 GD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인구가 지금 현재 2억 5천만 명이 지금 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천 달러 정도 1인당 GDP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세안 전체의 41%다. 그죠? 그 다음에 GDP도 아세안 전체의 한 3분의 1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슬람 국가를 보통 이제 57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IC라고 하는 이슬람 국제기구에 가입된 나라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GDP가 역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는 이제 뭐 터키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뒤따르고 있고요. 이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에서 이슬람 교도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힌두교도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 수입이 156억 달러였었죠. 근데 한국으로부터는 약 한 1억 2,800만 불 수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미미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총 수입이 10억 불 정도 됐었는데 한국으로부터는 1,600만 불. 역시 1.6%에 불과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16년도에 81억 불을 수입을 했는데 한국에서 무려 11억 불을 수입을 해가지고 전체 인도네시아 섬유 수입의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좀 살펴보면요. 2016년도에 총 수입이 17억 불이었는데 한국으로부터 약 한 9억 불 정도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의 비중이 약 한 5%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9천만 불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할랄이기 때문에 할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슬림들의 어떤 생활 하나의 일종의 생활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세안 지역에 무슬림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물론 87%라고 하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타 이제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6%, 브루나이는 작은 나라지만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다른 비이슬람 국가들도 제법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가 지금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요. 6%니까 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태국도 역시 전체 인구가 지금 한 7천만 명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6%를 차지하고 있고 미얀마 역시 큰 나라죠. 여기도 인구가 거의 1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비이슬람 국가의 어떤 무슬림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 숫자는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억 4천만 명 봅니다. 아세안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슬림이 2억 6,600이고 그래서 전체 인구 비중은 42%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항상 할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할랄이라는 게 식품에 한정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화장품으로 옮아갔고 그리고 의약품 최근에는 이제 생활 소비재까지도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 이건 말레이시아의 모습이고, 이건 인도네시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인도네시아의 대형 백화점을 들리게 되면은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어떤 이슬람 패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패션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서 이 종교라는 게 이들의 생활 방식 속에 아주 깊이 스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무슬림 인구는 약 한 18억 명 정도 보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역시 남아시아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2억 4천만 명, 그죠? 중동에 2억 1천만 명, 아프리카 5억 8천만 명, 그래서 중앙아시아 1억 명. 이런 나라, 이런 지역들이 대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할랄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할랄 시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장이 식품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조 2,45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의류가 2억 2,540억 불, 그 다음에 기타 화장품이 그만 크진 않습니다만은 570억 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평균 7.4%씩 증가를 해가지고 2020년이 되면은 훨씬 더 큰 비중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OIC 전체 시장에 수출하는 비중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출 구조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웃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 교역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의 식품 수출의 70% 정도가 중국, 일본, 홍콩 이런 중화권하고 일본, 그다음 미국 이런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OIC 시장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비중은 지극히 아주 작은 비중입니다. 0.3%밖에 안 되는 거죠. 화장품 역시요. 우리가 그렇게 화장품이 지금 현재 그동안의 어떤 기록들을 계속 갱신하면서 세계 5대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고 수출 금액도 세계 5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지 않게 이 OIC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는 화장품 비중은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OIC,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전체 수입 금액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 이슬람 시장을 여는 열쇠. 과연 할랄 인증이라는 것이 이슬람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 또는 할랄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을 좀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원료를 구매해서 제조 가공을 하고요. 이걸 이제 공장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운송, 보관이라고 하는 물류 과정을 거쳐서 상대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역시 같은 물류 과정을 거쳐서 도소매라고 하는 유통을 또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이죠. 네. 근데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품의 생산에서만 할랄 인증을 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장품, 공장에 생산하는 거, 식품, 공장에 딱 공장에서 머물러 있는 현실이고요. 현재 요 공급망에서 요 물류 단계에서 할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은요, 아직까지 물류 과정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을 지금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할랄 제품이라는 것은 생산과 물류와 유통 이런 공급망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무슬림 소비자의 소비 기준이 뭐죠?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이런 꾸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할랄이라고 하는 거, 할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행동을 취하고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라라는 게 이제 이 종교적인 명령이라.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먹는 고기가 할랄인가? 내가 먹는 이 과자가 할랄인가?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할랄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할랄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무슬림 소비자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이 제조와 관련된 또는 이 물류 과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표준이 있어요. 할랄 식품 표준, 할랄 화장품 표준, 할랄 물류 표준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이 과정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그 표준에 따라서 생산을 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는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제 제품을 만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이슬람 시장, 특히 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할랄이라고 하는 어떤 소비의 원칙, 이것은 결국 믿음에 기반한 소비이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그 기준들은 경전에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경전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경전도 지금으로부터 1,400~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대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뭔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해석을 거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으로 만든 게 바로 규격 또는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과연 뭐냐? 일단 용어를 살펴보면 할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반대 개념은 하람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종교주의로 어떤 명령이 되어 있느냐? 실제로 꾸란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도 먹지 말라. 아주 단순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할랄 제품을 만들고 이게 소비자한테 제시할 때는 지금 나오는 식품이나 화장품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뭐 인공적인 재료도 들어가고, 그죠? 첨가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식물성 재료 들어가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더군다나 무슨 효소도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오늘날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이게 이제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적 요구사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저런 명령을 가지고 있지? 근데 우리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또 명령을 실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유태인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셔, 유태인들이 그 지키고 있는 게 어떤 코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코셔는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 할랄보다는요. 화장품이든 뭐 의류든 아니면 식품이든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재료, 네. 할랄 동물, 동물, 식물, 기타. 동물 중에서도 할랄 동물, 하람 동물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할랄 동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이런 것들 딱 들어가고요. 하람 뭐가 있습니까? 돼지, 개, 그 파생물. 또 이런 할랄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이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죽일 때, 도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도축되지 않은 동물. 이거 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맹수류, 뭐, 맹금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파충류, 뭐, 양서류.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할랄이에요. 다만 거기에 중독성이 있거나 어떤 독이 있거나 우리 몸에 유해한 것을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음료, 뭐, 미생물, 효소, 식품 첨가물, 일반적으로 다 할랄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중독성이 있거나 독이 있거나 우리 몸에 유해한 것을 제외하고. 근데 그것도요, 보고처럼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람이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독을 제거한 경우에는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 돼지입니다. 돼지하고 육류예요, 육류. 돼지가 아닌 소라고 하더라도 그게 잡을 때 이슬람식으로 도축됐느냐, 바로 그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그 슈퍼마켓을 들리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별도의 그 매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는 전부 돼지 성분이 들어간 건 따로만 모아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외로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돼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양라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돼지 성분이 들어간 식품의 경우는 반드시 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표시가 안 되면 나중에 다 수거해가지고 팔지 못하도록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이제 받게 되면 이렇게 보통 로고를 표시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 할랄이네 하고 이제 믿고 안심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할랄성을 입증해주는, 증명해주는 인증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통 우리가 ISO 그러면은 뭐 ISO 9001, 뭐 ISO 22000,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의 표준이 있어가지고 그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다 통하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할랄은 아직까지 그런 통합된 게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물론 지역별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CC, 걸프 지역에 있는 걸프 협력회의라고 하죠.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터키 이런 죄송합니다. 터키는 아니고 쿠웨이트,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IC, 그러니까 이슬람 협력기구, 협력회의, 거기에 속해 있는 57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57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제 몇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도 한번 할랄 쪽에 한번 통일을 한번 이뤄보자라고 통일된 표준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산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또는 어떤 그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통의 표준을 만들고 있지만 그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표준이 다르다 보니까 한 나라에 내가 그 어떤 할랄 인증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요, 우리나라에도 할랄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우리가 영어로는 KMF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할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기관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관에서 그동안에 한 할랄 인증 그 업체가
거의 한 5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품 수도 1000개가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거의 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업체 기업들이 한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인증기관 중에서 더 추가됐습니다. 몇 군데가 더 생겼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새로 생긴 기관들은요, 이 한국 한국 이스라엘 중앙회만큼 공신력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내가 이 인증을 받았는데 이 로고를 붙여가지고 어느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 한국 이스라엘 중앙회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나라들하고 그런 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수출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이 인증기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할 수가 없고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시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로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랄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할랄 표준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와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MS-1500 이건 이제 식품 표준이고 화장품 표준은 MS-2200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요, 이것뿐만 아니고도요, 포장재에 대한 표준. 포장재도 사실은 우리 식품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죠, 감싸거나 하나 용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할랄 식품 포장재에 대한 표준도 나와 있고요. 기타 뭐 물류 표준도 나와 있고 아주 다양한 표준이 나와 있어서 역시 말레이시아가 표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하스라고 하는 MUI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할랄 보장 시스템에 근거한 표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이 표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인증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인증기관의 이 표준을 따라서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는요, 할랄 인증이 자꾸 확산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명백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 할랄 인증이 종래에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거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이나 아시아의 상당수의 국가에서는요, 민간단체들이 할랄 인증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간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통일의 표준도 이루어지질 않고, 그죠? 네. 그리고 공신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슬림을 과연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할랄 인증을 관리하는 게 자꾸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는 MUI라고 하는 그 인증기관, 민간단체입니다. 종교단체긴 한데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BPJPH라고 하는 그 할랄 인증청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미 출범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내년부터 사실은 이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법에 의해서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AE 아시죠? UAE는 GCC, 걸프협력회의의 핵심 국가죠. 지난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오셨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이제 국가 할랄 마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마크를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굉장히 느슨했어요. 고기 이외에는 사실은 이 로고가 정말 적합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토를 달지 않았는데 2014년도부터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매우 까다롭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표준원에서 그 GCC 국가 6개 나라의 표준 기관장들을, 대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죠. 한 3주 됐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 GCC 국가 전체에서 2020년부터는 화장품을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한다. 또 하나는 할랄 제품도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한다. 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게 그 국가표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터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국가표준기관이 현재 직접 할랄 인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할랄 인증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할랄 인증 제품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육류가 가장 큰 관심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공식품으로 옮아갔고요. 이게 2000년대, 한 2009년도, 10년도부터는 화장품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기타 생활 소비재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단계에서는 역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할랄 인증에서 끝나는데 이제 이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말레이시아는 이미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물류, 할랄 물류 관련된 업체들이 이미 70개가 넘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도 이제 이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포장재와 같은 것도 역시 할랄 인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할랄 인증은 네 가지의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중동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AE나 터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제 이런 나라들의 그 인증의 공신력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법. 2014년에 통과돼가지고요. 5년 동안 유효기간을 거쳐서 전면 실시한다. 이제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고 유통되고 거래되는 제품들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제품은 과연 그럼 뭐냐? 식품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법을 보게 되면 저 제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이외에도 소비재라고 해놨어요. 소비재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소비자라면 옷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랄 인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먹고 또 우리 몸에 바르고 우리 몸에 닿는 그 모든 것이 할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무역협회 그 상담센터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할랄 인증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전화가 왔어요. 한 회사에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잉크 이 책에 보통 들어가는 잉크를 생산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예요. 근데 이게 할랄 인증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요건 이제 온라인상으로 남긴 건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끔 받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인증기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식품도 아니고 뭐 일반 이제 소비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두 군데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한 군데 하나는 무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무이. 또 한 군데는 말레이시아 자킴. 근데 두 군데 다 가능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잉크가 있잖아요. 근데 책을 수시로 보면서 이게 손에 묻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손 씻지 않고 또 이렇게 그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할랄 인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업체에서 직접 전화가 왔던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NFC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걸 할랄 인증을 좀 받고자 한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몸에 닿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랄 인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물론 뭐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보통 바이어가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무역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수출 컨소시엄 얘기도 하시고 또 해외 전시 나가는 것도 얘기했는데 대개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그 제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또는 뭐 태국이나 특히 이런 대도시들 방콕이라든지 자카르타라든지 쿠알라룸푸르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대형마트들이 많잖아요. 거기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나라 거기에 어떤 그
그 로컬 제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들어와서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식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할랄 인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한테 다가가려고 할 때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할랄 인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은 메이저급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로레알이라든지, 그죠? 이런 대형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화장품, 할랄 화장품이 나와 있고요. 그 나라 말레이시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싼 값에 만들어서 지금 벌써 많이 이제 유통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가 지금 할랄 화장품이에요. 와르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값도 굉장히 쌉니다. 자, 그런데 물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높게 평가하죠. Product from Korea. 이런 게 항상 그 태그가 웬만한 그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데 다 붙어 있어요. 태극기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근데 이름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무슬림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우리가 간파해가지고 할랄 인증을 받아가지고 붙여서 들어간다면 훨씬 더 눈에 띄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되게 이제 우리가 할랄 인증을 받는다 했을 때 전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AE도 역시 2014년도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그동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할랄 인증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고기만 관심이 있었던 고기만, 먹는 고기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공식품, 할랄이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슬레 이런 회사들이 거의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대형 회사들이. 초콜릿, 과자. 이게 꼭 할랄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중동 쪽에 무슬림들을 거꾸로 정부가 교육을 시키면서 할랄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전은 동남아시아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주도해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 인식이 계속 높아지면서 할랄 인증 제품이 확산이 됐는데 최근에는 중동에 이게 이제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의 인식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근데 꼭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요. 제가 판단을 해보건데 국가별로 할랄 인증의 범위하고 소비자 인식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제품의 범주 면에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지금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급진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제정한 할랄 제품 보장법에 소비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명문화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고 제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품뿐만 아니고 전체 공급망을 다 들여다봤을 때 역시 말레이시아가 가장. 그리고 그만큼 소비자들도 굉장히 인식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터키나 UA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종주국들이지만 의외로 가보면 할랄 인증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동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정부가 주도해서 소비자들을 지금 현재 계속 교육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터키. 저도 2년 전에 터키 시장 조사를 갔었는데 쭉 그 마트들하고 유통 채널을 돌아보면서 뭘 느꼈냐면 놀랍게도 할랄 인증 로고가 붙은 게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할랄 인증 로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돼지 성분 없음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로고는 없어도.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할랄 터키에 들어갈 때는 우리 기업들도 그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 라벨에다가. 할랄 인증은 워낙 터키도 받기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일종의 그런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할랄 본인들의 제품에 돼지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들어온 제품이든 뭐든 전부 다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터키 말로. 그러니까 할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인증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 할랄 인증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 아시안 국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붙여놓고 Product from Korea 또는 Made in Korea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워낙 우리 제품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맛있고 또 품질이 좋고 하니까 결국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류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 트렌드, 이 대세에 맞춰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그 무역협회에서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올해 그 바이오 초청 상담회 할 때 장님도 훨씬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남아시아에 갈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어떤 그 한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불닭볶음면이죠. 작년에 초대박을 쳤죠. 우리나라 수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MUI, 인도네시아 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또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무이 로고도 받고 또 올해는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UAE의 할랄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들어가나요? 면하게도 닭고기는 안 들어갑니다. 닭 냄새가 나는 플레버가 들어가 있죠. 닭 맛이 나는.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방이라 그러죠. 자기 먹는 모습을 올려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는 닭고기였고요. 가장 좋아하는 맛은 매운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후적으로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 어떤 지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 할랄 인증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우리가 중소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저 시장을 뚫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할랄 인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물론 인도네시아처럼 이제 저게 이제 뭐 할랄 인증 의무화 이런 그 강제 인증으로 이제 가는 나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2015년도에 할랄 인증을 받은 전 세계의 그 금액이요. 얼마였었냐면 4,150억 달러였었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할랄 인증을 받은 거였었어요. 물론 채소나 이런 그 뭐 과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할랄이기 때문에 굳이 인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이제 할랄 식품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 인증받은 게 3분의 1 이상이었다는 거. 그래서 할랄 인증은 제가 생각할 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그죠? 기술 장벽이죠. 자꾸 지금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소비가 가능하게 한 열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이제 어떤 나라마다 인증 전략이 좀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게 이제 의무화 또는 강제 인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제도적인 변화에 맞춰서 내가 생산할 것인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어떤 상담을 할 때 여쭤보는 게 도대체 어느 지역에다가 수출하실 겁니까? 근데 사실 수출 시장도 없으면서 할랄 인증을 먼저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덜썩 받아놓고 나서 이게 또 인증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바이오를 찾아야 되는데 바이오를 찾는 시간이 또 짧지가 않잖아요. 그죠?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기간 동안에 또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괜히 헛수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좀 전략적인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할랄 인증 기관을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일단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이슬람교 중앙회 이런 그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답이고요. 절차도
간단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이 나라의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어떤 인증기관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지사가 들어와 있어요. 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APHC라고 하는 뭐 아시아 퍼시픽 할랄 서티피케이션인가 뭐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원료에 대해서만 또 인도네시아 그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가 있고요. UAE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 인정해준 국내 할랄 인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인정을 해준 다른 나라의 인증기관을 불러다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이 할랄 인증은 한 번 받아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타겟 마켓에 딱 맞는 그런 인증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새로운 인증기관들이 생기고, 국내 인증기관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인증기관들의 공신력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한국 이슬람교 중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죠? 여기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기는 데들은 실력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어떤 이 할랄 이론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상대 기대를 지금 이제 걸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관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죠. 한 인증기관이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받고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고 뭐 다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요. 화장품은 이제 여기 또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화장품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숫자를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인증을 고려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할랄 인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로컬 화장품 회사들만 할랄 인증을 주로 받고 있다는 거. 글로벌 한 메이저 화장품들은 아직까지 이제 인증을 안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그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굉장한 사실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앞으로 과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랄 인증을 받는다는 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제 어떤 시장에 다가가는 것이지만은 약간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할랄 인증에도 부정적인 또 의식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그런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미가 그 지역의 어떤 기준이 된 그런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IB라고 하는 그런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컨셉, 미적 기준과 그 다음에 제품 자체도 한국에서 그 포뮬러를 가져다가 그 레시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계속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할랄 화장품 만들어가지고요. 이 심플리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OEM을 줘가지고요. 굉장히 큰 회사들한테만 OEM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성공을 거둔 회사입니다. 자기 브랜드로 이제 물론 만들고요. 그리고 와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최대의 이제 그 로컬 화장품 회사인데 지금 할랄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주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레알도 만들고 있어요. 로레알은 이미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레알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는 안 하고요. 자기 계열 브랜드로 현재 할랄 인증 받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슈쉐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ZA라고 하는 브랜드로 현재 할랄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특히 인도네시아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런 롯데가 또 들어가 있죠. 롯데가 들어가서 현재 한 50개 정도의 지금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제가 이건 들어가서 이제 한번 찍은 사진들입니다. 패밀리마트, 특히 인도네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그 CBS,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의점들이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을 공략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에 가보면은 뭐 별걸 다 팔아요. 식품, 화장품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도 진출을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 점점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디숍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페이샵도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런 유통 구유 채널이 있어서 저런 유통 채널들을 적극 이제 활용을 하시고 감사합니다.